쌀쌀한 1월의 아침, 영국 림스턴의 영국군 해병대 커만도 훈련소. Next run, go! 55명의 훈련생들이 30주에 걸친 훈련 가운데 이제 사흘째를 맞았다. 세계에서 최고로 정평이 나 있는 극기 훈련 과정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 어느 누구도 감히 몸을 내맡기기 어려울 만큼의 위험한 임무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행해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혹독한 훈련의 최고봉은 50km 행군이다. 그것도 각자 20kg의 군장을 짊어져야 한다. 훈련생 가운데 60% 정도만이 수료하는 이 지옥 훈련 과정을 마친 젊은이들에겐 지상 최강의 용사임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선물이 주어진다. 바로 그린 베레다. 50여 년 동안 이 그린 베레는 영국 코만도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이 차 대전이 발발한 당시에 영국군에는 코만도라는 이름을 가진 부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 초기 2년 동안 영국의 육해 공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구나 미국은 아직 참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혼자서 히틀러의 노도와 같은 진격을 맞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던커크 해안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은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영국 본토로 퇴각하고 말았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히틀러의 콧대를 꺾고 영국군 병사들의 사기를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독일군이 장악한 유럽 지역을 강타할 수 있는 일종의 특공대가 필요했죠. 혼란을 야기시켜서 독일군의 발을 묶어놓고 첩보를 수집해올 수 있는 특수부대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공대를 만들라는 처칠 수상의 지시에 따라서 코만도가 창설됐어요. 처칠 수상은 1899년 보어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소규모 게릴라 부대의 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보어전쟁은 게릴라 전쟁이었죠. 보어족들은 영국군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하고 무기도 보잘것없었지만 영국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해서 아주 괴롭혔습니다. 초창기의 영국군 코만도 부대는 상륙작전이 주 목적이었다. 즉 해상에서 기습적으로 침투해 적의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신속하게 후퇴할 수 있는 전술 능력을 훈련시켜야만 했다. 해병대가 이미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했지만 병력 대부분이 해군에 배속돼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육군의 복무하는 병력 가운데서 코만도 부대 창설 요원들을 모집했다. 지원자들의 자질 가운데 두 가지를 특히 중요시했습니다. 우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만큼 체력적으로 강인해야만 했고, 둘째로는 순간적인 판단이 빨라야 한다는 거죠.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육군 하사 제임스 더닝과 포병 상병 조지 존스도 최초의 지원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선발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몰 수 있고 공수 낙하를 할 수 있고 잠수함을 타고 항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당시 젊고 혈기에 넘쳤던 저는 모험심에서 지원했죠. 같이 있던 동료들이 지원한다고 하길래 저도 덩달아 지원했죠. 게다가 특별수당으로 봉급을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초창기의 코만도 훈련은 영국 남부 해안의 웨이먼 근처에서 실시됐다. 가장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훈련은 구보 행군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독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초창기부터 생존 훈련이 강조됐다. 자연 속에서 먹을 걸 구하는 법이 첫 번째였다. 강물에 수류탄을 던져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기도 했습니다. 웨일즈 출신의 괴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물속에 맨몸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재주를 발휘했죠. 그 덕에 연어를 며칠 동안 아주 지겹도록 먹었어요.
1942년 공식적인 코만도 훈련소가 스코틀랜드 에크나캐리에 세워졌다. 그리고 해병대 대원들도 이 훈련에 투입됐다. 모든 게 실전 그대로였기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죠. 기관총 사격 훈련할 때도 옆에서 누가 걸어오면 아차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모발 사고를 내면 큰일이니까요. 정말로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버금탄이나 모의 폭탄이 아니라 진짜 폭탄이 사용됐고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 육군 최초의 레인저 대원들도 이곳에 와서 한 수 배워가기도 했다. 코만도 훈련소로 가는 길 옆에 묘비 십자가들이 즐비하더군요. 함상궂게 생긴 교관이 묘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전쟁터에 나가면 저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요. 코만도 훈련병들에겐 코만도 필수 장비가 지급됐다. 육박전에서 사용하도록 특수 제작된 나이프, 적진에 공수낙하한 병사들이 신속한 이동을 위해 타고 다닐 수 있는 분해 조립형 자전거, 단순하지만 보기보다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로프 고리는 일명 죽음의 고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실탄이 터지는 가운데 이걸 잡고 로프 강화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거의 1m마다 밑에서 폭탄이 터지더니 물보라가 눈앞으로 튀어올라왔죠. 깜짝 놀라서 로프에서 떨어진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군은 영국군보다 허약하다는 둥 창피한 말을 듣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낙오하는 훈련병에게는 즉시 퇴교 조치가 내려졌다. 부부에서 따라오지 못하거나 겁이 많거나 무기를 들고 장거리 행군을 못하면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에 있던 친구가 안 보여서 물어보면 그 친구 낙오해서 쫓겨났다는 식이었죠. 코만도 훈련소가 생긴 지 첫 1년 동안에 코만도의 전통이 하나 생겼다. 시범을 보이는 교관이나 장교들은 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훈련병들보다 더 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코만도의 단체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들의 전우회 역시 남달랐다. 코만도는 개인적인 생존 능력뿐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명이 한 조가 되는 게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는 그걸 마이팔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군들은 마이버디라고 했죠. 2명이 최소 단위가 되어 움직이는 겁니다. 코만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완수한 사람들은 그린 베레를 쓰고 감격적인 사열식을 가졌다. 그린 베레를 쓰고 전쟁에 나갔던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2차 대전 당시 최선봉 특수부대라는 명성을 얻고 혁혁한 전과를 쌓으면서 코만도 부대의 명예를 높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선배격인 영국군 코만도 부대를 존중했던 미군 레인저 부대는 자신들은 레인저 견장만 다는 걸로 만족하고 그린 베레는 영국군 코만도의 트레이드마크로 남겨두었다. 전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제국 병사나 알렉산더 대왕의 부대나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대까지 비교해 보아도 영국군 코만도만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부대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코만도 대원들은 그 훈련 성과를 곧바로 전쟁터에서 보여줘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졌다. 초창기의 코만도 훈련에선 사격 훈련 못지않게 침투 훈련이 강도 높게 실시됐다. 1940년 6월 최초의 코만도 부대가 창설된 지 불과 3주 만에 115명의 지원자들로 구성된 특수임무팀이
프랑스 볼로냐 해안에 상륙했다. 독일군의 경계태세를 시험해보고 포로를 구해오라는 임무였다. 이 최초의 침투 작전은 사기는 높았지만 계획이 엉성했죠. 대원들은 임무가 뭔지는 알았지만 그걸 완수할 만큼 훈련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죠. 상륙정을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너가다가 몇 대는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결국 바다에 침몰했고 타고 있던 몇몇 대원들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대원들의 자질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죠. 작전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잘못 짰던 거죠. 작전을 마치고 귀환하는 보트 위에서 코만도 대원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요. 볼로냐 작전은 윈스턴 처칠 수상의 특공대로서 그리 산뜻한 출발은 아니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코만도를 영웅으로 추켜 세웠다. 희망적인 전쟁 소식에 목말라 하던 더 타임즈지는 이와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다. 영국의 특공대 적 해안 상륙 정찰 활동 성공이라고. 영국군 코만도 최초의 성공적인 기습 작전은 1941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때는 1941년 3월, 목표 지점은 노르웨이 해안 근처의 로포텐 섬 포구. 이곳에는 독일군의 탄약과 생선 기름을 저장하는 큰 창고가 있었다. 생선 기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폭약에 들어가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드는 원료였죠. 군사적 목표로서 가치가 컸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들을 기습 공격해서 파괴하고 포로를 잡고 중요한 첩보를 수집한다면 독일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죠. 제임스 더닝에게는 이 작전이 코만도로서의 첫 임무였다. 우리는 완벽한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죠. 생선 기름 80만 갤론을 파괴해버렸고 적군의 배 18척을 격침시켰고 독일군 약 200명을 포로로 잡고 300명의 노르웨이인들을 구출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8개월) 뒤 커만도는 2차 기습 공격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박소 항구에 있는 생선기름 저장소를 노렸다. 조지 존스도 이 작전에 참가했었다. 난 그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만을 기도했었죠. 항구 부근에 바로 닿았습니다. 해안에 상륙하는 동안 다행히 적군의 총에 맞지 않았죠. 해안 근처에서 모두 상륙 보트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항구가 워낙 철통 방어가 돼 있어서 보트로 접안할 수가 없었죠. 박소 기습 작전은 로포텐 섬 작전과 마찬가지로 독일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기름 탱크가 송두리째 파괴된 것이다. 날려버렸죠.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코만도 대원들 가운데는 시설 파괴를 주특기로 하는 공병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병 출신들이 특수 폭탄과 지뢰 등을 갖고 가서 기름 정제 시설과 선적 창고 그리고 벙커 등을 완벽하게 폭파해버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기습 파괴 작전의 성공으로 코만도는 2차 대전의 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한 셈이다. 영국은 모처럼 만에 승리를 맛봤다. 이들이 영국으로 돌아오자 승리의 환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승전 나팔이 울리고 군중들이 환호했죠. 왜냐하면 영국이 처음으로 독일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반격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군 코만도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포고령 42호를 선포했다. 영국군 코만도들이 독일군 포로를 학대하고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군은 영국군 코만도를 아예 포로로 잡지 않고 즉시 처치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군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전투 중이든 후퇴하든 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치한다는 것이다. 히틀러도 제네바 협정을 믿었던 건 아니죠. 그가 쓴 책에 보면 코만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국군 코만도를 잡거든 그 자리에서 쏘아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코만도 대원들도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이었어요. 독일군 입장에서도 코만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일종의 본능적인 반발심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독벌처럼 달려드는 코만도를 인간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전쟁의 규칙도 지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나치스 군대가 그런 비난을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노르웨이 기습 공격은 아돌프 히틀러가 겪게 된 코만도의 악몽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생나제르 항구 작전에서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맡은 코만도 부대는 대대적인 파괴 작전을 감행했다. (2차) 대전 동안 코만도 부대가 감행했던 많은 작전 가운데 사상 최대의 기습 작전이란 평가를 받는 작전이 있다. 위치는 프랑스의 생나제르 항구. 루아르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다. 생나제르 항은 대서양 쪽에서 거대한 독일 군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드라이도크를 갖춘 유일한 항구였다. 독일 군함 비스마르크호의 피항으로서 1941년 5월에 함정이 침몰됐을 때도 이곳으로 와서 수리한 바 있다. 비스마르크호와 동급호인 틸피초가 입가할 수 있는 유일한 도크도 바로 이곳이었다. 텔피초는 독일 최대의 전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었죠. 이 배가 대서양에 나가면 독일 잠수함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선두에 서서 함대를 이끌고 나오면 말이죠. 1942년 겨울이 끝나고 봄에 접어들 무렵 연합군은 노르웨이 해역에 있던 틸피초가 대서양으로 들어올 준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생나제르 항의 드라이도크가 재구시를 못하면 틸피초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영국군 코만도는 즉시 계획에 착수했다. 도크와 잠수함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80명의 대원을 뽑아 폭파 훈련을 시켰다. 독일 군함으로 위장한 구축함을 타고 드라이도크 입구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보통 구축함이 아니라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였다. 안에는 5,000kg의 폭약을 싣고 가서 드라이도크 입구를 완전히 날려버릴 계획이었다. 커만더는 미군으로부터 빌린 구축함 뷰캐넌호를 캠벨타운호라고 개명한 뒤 독일 구축함처럼 위장 개조했다. 폭파 전문가인 공병장교 RK 몽고메리가 파견돼 와서 커만더 대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폭파 훈련을 시켰다. 모든 게 아주 촉박하게 진행돼 있죠. 배 안에 폭약을 가득 적재해 그 자체로 대형 폭탄으로 만들고 퍼넬 등 선박 상부 구조물을 개조해서 독일 군함처럼 위장했죠. 개조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코만도 대원들에게 도크의 시설물을 폭파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1942년 3월 26일 오후 코만도 대원들을 실은 바다의 트로이 목마는 생나제르 항을 향해 출발했다. 캠벨타운호는 모터건 보트 한 척, 어뢰정 한 척, 그리고 7대의 경비정을 대동했다. 안에는 275명의 코만도 대원들이 탑승했다. 캠벨타운호는 독일군 구축함과 거의 똑같게 개조되었습니다. 폭내 등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다 떼어내고 오로지 함교 앞에 함포 12문만 남겨두었죠. 캠벨타운호가 생나제르 항의 드라이도크에 도달하는 예정 시각은 새벽 1시 30분이었다. 선단이 생나제르 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1시 22분. 항구 양쪽에서 탐조등이 켜졌다. 영국군 통신병은 전멸등 신호로 같은 아군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속임수가 성공했다. 캠벨타운호는 독일군 해안포대의 경계망을 통과했다. 하지만 1시 27분경 독일군이 눈치채고 폭격을 가했다. 캠벨타운호는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7분 뒤에 드라이도크 입구에 충돌했다. 배와 드라이도크를 동시에 폭파시키기 위한 폭약의 도화선이 터지는 예정 시각은 새벽 4시 정각. 커만도 돌격조 대원들은 45kg의 폭약이 든 배낭을 메고 행동에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폭약을 수심 아래에 설치해
메인 게이트를 완전히 폭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펌프실과 게이트를 개폐하는 기능을 하는 권양기 실에도 폭약을 장치해 내부 게이트까지 파괴하는 것이었다. 독일군의 충격과 포탄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와중에서도 커만도 대원들은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커만도 대원과 승무원을 합쳐 169명이 전사했고 200명이 포로로 잡혔다. 몽고메리도 이때 포로가 됐다. 독일군들은 우리가 탈출을 시도할까봐 벽에다 일렬로 세워놓고 기관총을 겨누더군요. 저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독일군 장교가 와서 제지하더라고요. 독일군의 총구가 머리에 닿은 상태에서도 몽고메리는 캠벨타운호가 폭발하는 소리만을 기다렸다. 새벽 4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났다. 그의 머릿속으로 갖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독일군이 알아채는 바람에 실패한 게 아닐까 생각했죠. 동시에 다른 생각도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폭파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불발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하사는 성능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전 10시 30분 갑자기 생나제르항 전체가 거대한 폭발음에 휩싸였다. 환성이 터져 나왔죠. 정말 엄청난 폭발음이었어요. 도크 수문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돼 버렸습니다. 캠벨타운호의 선수 앞부분도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캠벨타운호에 올라가 있던 독일군 3,400명이 폭발로 사망했다. 이때 바로 몽고메리의 동료였던 샘 비티는 독일군 장교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폭발 직전에 샘을 신문하던 독일군 장교가 점잖은 말투로 이렇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저 거대한 도크 수문을 그까지 구축함 하나를 끌고 와서 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어리석구나라고요. 바로 그때 폭발이 일어났던 거죠. 샘은 이렇게 대꾸했죠. 우리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커만도 부대가 생나제르항 도크를 파괴시킴으로써 히틀러의 해군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작전은 전쟁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 가운데 하나로 길이 남게 됐다. 하지만 비극의 날도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스의 디에프항과 노르망디 해안에서. 생나제르항 기습작전 이전까지 영국군 코만도의 작전은 모두 육군 출신들로만 이루어졌다. 육군과 해병대 코만도 요원들이 최초로 합동작전을 펼친 곳은 1942년 8월 19일 프랑스의 디에프항이었다. 이 작전엔 캐나다와 프랑스의 특수부대원과 미군 레인저 대원들도 참가했다. 다국적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맡게 된 영국의 마운트베튼 제독이 이 작전을 총지휘했다. 이 DF 작전은 연합군 작전 참모들에게 유럽에서 제2전선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해안 가운데 독일군이 견고한 방어태세를 갖춘 항구를 기습 공격할 수 있다면 그 다음 군사행동을 구상하는 데 좋은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DF항이 바로 그 시금석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작전 계획 자체는 비교적 간단했다. 먼저 육군 코만도 2개 부대가 소형 상륙정을 타고 해안에 내린 다음 언덕 위에서 항구를 감시하고 있는 독일군의 포대까지 도보로 접근한다. 이들이 독일군의 대포를 무력화시키면 본격적인 상륙작전이 전개된다. 캐나다 부대가 기갑 차량과 함께 해안에 내리고 영국 해병 코만도가 바로 그 뒤를 따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운이 없었는지 작전 당일 육군 코만도 부대는 해안에 접근하다가 독일군 어뢰정을 만났다. 함포와 기관총을 탑재한 독일의 어뢰정한테 소형 상륙정은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됐죠. 상륙정들은 날아오는 총탄과 포탄을 피하느라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80명이 탄 상륙정 한 대가 그 와중에 운 좋게 빠져나갔죠. 이들은 곧바로 해안에 상륙해서 독일군의 한 진지로 접근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수 병력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준 사격을 가해 적군에게 약간의 사상자를 내는데 그쳤고 실탄이 떨어지자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 존스와 제임스 더닉은 제4 코만도 3부대 소속이었다. 계곡으로 오르는 길에 10m 폭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죠. 계곡 위에는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조망을 화약으로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기관총도 버려둔 채 독일군들이 도망갔더군요. 화약이 터지는 소리에 습격을 당하는 줄 알고 미리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지원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는 동안 본대의 상륙작전은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34대의 탱크가 해안에서 파괴되고 4천여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캐나다 병사들이었습니다. 캐나다 병사들은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안에 있었습니다. 순자갈로 된 해안이라 캐나다 군 기갑 차량들은 상륙정에서 내리자마자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었죠. 고정된 표적이 된 그들은 해안에서 독일군의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단 한 대의 기갑 차량도 디에프 마을까지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기갑 차량의 호위를 받지 못한 캐나다 병사들은 독일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됐죠. 후퇴하는 보트를 타려고 하던 중 조지 존스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자신이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경기관총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군대 지원 화기로 지급되는 이 총을 잃어버리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게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지휘관인 로버트 경이 그를 구해줬다. 보트를 향해 물속을 걷다가 바닥이 푹 꺼지는 곳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기관총이 물에 빠지고 말았죠. 전 오리처럼 물속에 잠수해서 총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로베트 대장님이 옆으로 걸어오다가 절 보고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물에 빠진 총을 건지려 한다고 했더니 내버려 두고 빨리 가 하더군요. 디에프는 코만도의 작전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남겼다. 살아남은 대원들은 매년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먼저 간 전우들의 희생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살고 그들은 죽었을까 생각해보면 그저 그날의 운수소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디에프 작전에 참사해서 긍정적인 면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총지휘를 했던 마운트베튼 제독은 이 상륙작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다가올 보다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준비했다.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운트베튼 제독은 디에프 해안에서 전사한 대원들 덕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10배의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고했죠. 역사가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야말로 20세기 최대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 육군 코만도와 해병 코만도 모두 연합군과 함께 독일군이 장악한 해안을 탈환하기 위해 나섰다. 코만도 대원들은 그 선봉에 섰다. 조지 존스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상륙정에 타니까 럼줄 돌리더군요. 다들 한 잔씩 마셨죠. 술을 처음 마시는 친구들도 쭉 들이켰어요. 상륙정 문을 열고 나와보니 안에 철제빔 등이 잔뜩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 지경이었죠. 옆에서 전우들이 총에 맞아 막 쓰러지는데 난 운이 좋았죠. 난 신의 가호를 믿는 독실한 신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날 살아남은 건 순전히 내 운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상륙정에서 내리자마자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그들의 적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날 연합군이 감행한 공격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것이 노르망디 해안이었다. 하지만 코만도 대원들이 가장 힘든 전투를 벌였던 것은 페가수스 다리가 있는 장소였다. 위스트랑 마을에서 사생결단의 전투를 치른 코만도 대원들은 그때까지 이 다리를 지키고 있던 영국군 공수부대원들과 합류했다. 코만도와 공수부대원들은 힘을 합쳐 끝까지 이 다리를 사수했다. 물론 인명피해가 없을 수 없었다. 이때 살아남은 생존자인 조지 존스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 페가수스 다리에 처음 갔을 때 전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사람이 보는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쌓였던 회한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영국군 코만도에게 가장 힘들었던 전쟁은 이미 50년 전에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 유산은 지금도 신세대 코만도 훈련병들에게 이어져 내려온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영국군은 코만도 부대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병 코만도만 남겼다. 육군 코만도의 시대는 전후 국방 예산의 삭감 때문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원래 상륙전은 해병이 담당해왔다는 역사적인 배경도 고려됐다. 그로부터 50여 년간 영국 해병 코만도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왔다. 한국전 당시 철도 파괴 임무를 맡았고 포클랜드 분쟁을 해결했으며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나토 평화 유지군으로 종사했다. 지금도 초창기 코만도 대원들의 필수 조건이었던 강인한 정신과 전우의 인내심은 후배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계승의 장소가 바로 이곳 림스톤에 있는 해병 코만도 훈련소다. 이곳엔 2주마다 55명의 해병 훈련병들이 입소해 30주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평범한 젊은이에서 천하무적의 강인한 코만도 대원으로 성장한다. 거의 다 평범한 젊은이들이죠. 이미 군대 경험을 갖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보자들이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더 강해지고 날렵해지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만 지나도 예전엔 자신들이 엄두도 못 낼 힘든 훈련을 척척 소화해내게 되는 것이죠. 코만도를 지원한 훈련생들은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서 입소하게 된다. 따라서 훈련 첫날이지만 이들은 각자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 고공훈련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싫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른 훈련도 더 잘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교관님이 날 탈락시킬지는 몰라도 스스로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일단 시작한 이상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죠. 코만도 훈련병들은 먼저 3주간에 걸쳐 군대 생활의 기초를 몸에 익히는 입문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나서 체력 훈련에 돌입한다. 이 과정은 전투 체력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0m 밧줄 타기, 두 번째 단계는 200m 어깨 메고 뛰기, 그 다음에는 장애물 건너뛰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로프를 타고 건너다가 몸 돌려서 제자세로 복귀하기입니다. 로프 가운데까지 일단 타고 갑니다. 거기서 몸을 밑으로 돌려 로프에 매달린 채 발을 쭉 내렸다가 다시 로프로 올라가 몸을 위로 돌려서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프 끝까지 줄을 잡고 건너가는 거죠.
몸을 다시 로프 위로 올리지 못한 훈련병은 결국 팔에 힘이 빠져 밑에 있는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에 빠져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관등 성명을 말하고 상황 보고를 해야죠. 그럼 우리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코치해 줍니다. I'm Second Lieutenant Parker. 29436 kit. Kilo. Mission to leave Neby's playpen. You certainly can. 물이 엄청나게 차갑기 때문에 다들 물에 안 빠지려고 필사적으로 아둥바둥합니다. 좀 안타깝죠. 체력 단련 과정은 훈련생들에게 점차적으로 강인한 체력과 스태미너를 길러주도록 짜여져 있다. 코만도 훈련병들은 우선 맨몸으로 밧줄 타기를 하다가 나중에 부담 중량을 5kg, 7kg, 10kg까지 늘린다. 거기다 소총까지 맨다. Don't lean back so far. Grip the knees. Knees up. Grip it up with the knees. Move the hands up. 교관들은 젊은 훈련생들에게 너무 급하게 과도한 운동을 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훈련 과정으로나 도리어 마이너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코만도 훈련소에는 부상당한 훈련생들이 훈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운동을 시키는 첨단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다. 우리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젊은이들은 해병 코만도의 미래의 인재들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지도합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약한 부위가 있는 훈련생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훈련에 복귀해 수료할 수 있도록요. Up to the side. Press up. 칼 테튼과 같은 교관들은 훈련 기간 내내 하루 온종일 훈련생들과 붙어 지낸다. Work those legs. It's where the power is. Big leg kick. 교관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엄한 교관과 자애로운 보호자 역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Good job. You've got some strong arms. 훈련생들이 제대로 못하면 훈계를 합니다. 스스로 분발하면 저도 더 열심히 가르치죠.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방면에는 제가 악명이 높기 때문에 알아서들 열심히 하죠. 3, 2, 1. Sit down. Stand up. Sit down. Stand up. Sit down. Stand up. Don't mark time. 5 seconds. Sprint. 우리는 로봇 같은 무쇠병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코만도의 작전 방식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게 훈련의 목적이죠. 또한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코만도의 자산이 된다고 믿습니다. 장교와 사병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군대 조직과는 달리 영국 해병대 코만도 장교들은 신병들과 똑같이 훈련받는다. 장교 훈련 과정은 30주보다 더 긴 1년 동안 실시되며 사병들과 똑같은 수준의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게다가 더 빠른 속도로. That's what won the Falklands War. Right then, Jed. 지금 칼 테튼 하사가 이끌고 있는 훈련생들은 모두 장교들이다. Wang got a couple of extra periods. 장교와 사병들이 똑같이 훈련받는 건 초창기 코만도 때부터의 전통입니다. 단결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러한 동료의식은 팀 단위가 각 조든 분대든 중대든 여단이든 간에 규모에 상관없이 조직의 확고한 구심점이 됩니다. 모든 코만도 요원들은 이곳 훈련소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코만도 장교와 사병들은 서로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동료의식이 있습니다. 장교들이 더 솔선수범하는 거죠. 장교들이 자신들은 못하면서 부하들에게 강요하는 임무나 훈련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교들도 신병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은 젊은 훈련병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큰 힘이 되죠. 장교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의 존재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끝까지 참아내서 함께 수료하자는 각오가 들게 만드니까요. 장교들도 하나에서 10까지 똑같이 훈련받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훈련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심이 우러나게 됩니다. 혹독한 체력 훈련과 인내력 훈련을 통과하고 실전에서 목숨처럼 아끼며 사용하게 될 각종 현대식 무기들을 다루는 훈련까지 마치고 나면 훈련생들은
드디어 가장 힘든 훈련을 맞이하게 된다. 26주차 훈련이다.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이 훈련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해야만 한다. 일명 타잔 코스가 유명하다. 선배 코만도 대원들이 죽음의 강화라고 부르는 이 로프 강화로부터 시작해 뛰고 또 뛰면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든 장애물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Get your head up, look out over the estuary. Knee across and bounce it over. Come on, Hazelwood. Let's get a move on then. 일반인들이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코스다. 하지만 2단계까지 온 훈련생들은 다들 감당해낸다. 교관님들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다 해낼 수가 있죠. 그동안에 체력적으로도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코스입니다. (26주차) 훈련의 마지막 관문은 훈련소 주변을 도는 50km 구보다. 각자 등에 20kg의 군장을 메고 뛴다. 그리고 조별로 담당 교관들도 함께 달린다. 모든 훈련생들은 이 지옥의 구보를 마치고 결승점에서 동료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를 들을 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결승점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의 얼굴이 보이고 박수 소리와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을 느낄 때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Many congratulations. There are very few people in this world that can just complete what you have done, the Royal Marine Commando course.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는 코만도 마크가 지급된다. Well done, Lyson. It's cool. All right. A bit more of a struggle than everybody else, but you got there in the end, didn't you? It's cool. Good effort. 4주 동안의 야전 훈련을 더 마치고 나면 처음으로 코만도 의전 제복을 입게 된다. 수료식 날, 이들은 2차 대전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배들의 혼이 담긴 상징물을 쓰게 된다. 바로 그린 베레다. 수료식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오늘 훈련소를 졸업한 새로운 코만도 대원들의 얼굴과 60여 년 전 그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겉모습으로 볼 땐 많이 다르다. 하지만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무리 힘든 순간도 불굴의 의지로 뚫고 나가겠다는 각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위해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 그리고 그 힘든 고통과 승리의 환희를 함께 나누는 피보다 진한 전우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대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식구들이 자꾸 줄고 있지만 2차 대전 당시에 우리 전우끼리는 정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벅찬 느낌은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죠.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